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노동법 주민 이번 주에도 바쁜 한 주 보내셨죠? 네, 노동진이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한국노총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이 한국노총 방문하셔가지고 네, 정책 협약까지 하셨는데 네.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존중 실천단의 일원으로서 각종 노동 현안, 어려운 문제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법안으로 보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는 노동계 숙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 이럴 때 한국노총이 우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뛰고 또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출신으로 굉장히 열심히 현장 기반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하셨잖아요. 성남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 주신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상대당 후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노동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120시간 노동, 뭐 손발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다. 주로 이제 특색 있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아,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노총에서 또 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그 하나하나 평가들을 보면서 심도 깊은 평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노동공약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 있는 측면을 굉장히 높게 사서 이제 지지 선언과 정책 협약을 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1번서부터 6번까지 모든 공약이 노동 친화적이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위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 노동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저는 지금 다양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 산업 변화 속에서 다양한 노동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무사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너무 많고 제가 작년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깨알 같은 자랑을 또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이름표를 받지 못했던 우리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 또 비공식 통계까지 합치면 40만 명이 넘는 이분들한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게 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도 근기법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의를 해서 지금 우리 한노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충분히 쉴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또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각시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 형태로 지금 법들이 과도기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가만 보니까 이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모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산재 예방 내지는 산재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은 부모 둘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법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거나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를 들면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 가능하면 또 자영업자까지 이분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2,700만 노동자들을 함께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운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설 전에 워킹맘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하나 부르셔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야이야이야이야이 말해요 경력 단절 육아 병행 말해요 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좀 이런 공약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여성 공약에도 들어가갖고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한데 저희 이제 노동 공약, 여성 공약, 뭐 일자리 대전환 공약 이렇게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보면 촘촘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여성,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노동법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 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꾸리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 시절에 그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 언제 그만둘까 막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늘 잘 못 챙겨준 엄마 일생활 균형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이한테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일하는 엄마들의 우울감이 상당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게 그래서 모든 돌봄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지 열심히 일하는 엄마들이 돌봄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게 약간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산업재해가 현장에 여전히 많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오늘도 여수에서 폭발 사고가 났더라고요. 제가 언론에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거 뜰 때마다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다치고 죽는 건지 지금 설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쨌든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런 기구를 제대로 좀 가동이 되게끔 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주로 이제 그런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 안전관리 지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건설업 쪽에 산재가 많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적정임금 제도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불법 하도급을 해서 그런 불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게끔 제대로 인증받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지고 시공, 설계, 감리 뭐 모든 단계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단계만큼은. 그러자면은 인증받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안전교육 제대로 하고 안전보호 장구 제대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설업에서 그 많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공약에 다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산재 예방 예산을 1조에서 2조로 2배 증원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치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 감독 기구와 활동을 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진짜 산재 문제가 너무나도 특히 이번 겨울에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은 꼭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준비를 너무 안 하죠? 예. 네, 기업들이 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1년을 넘게 줬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또 50인만 사업자가 3년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을 주는 거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고 노동부도 준비를 잘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회가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공약 곳곳에 실제로 왜 산재가 일어나는지 그 산업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법을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정규직들 상시 지속적이고 그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뭔가 인건비를 통해서 기업이 이득을 보려는 그래서 더 위험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영역에만 사실 비정규직을 쓰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정규직을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이제 적정수당, 공정수당 비정규직을 쓸 때는 공정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서 일정 부분 임금에 가산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공약에 담겨 있죠.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은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죠. 믿고 있습니다. 공정수당 진짜 공정하게 임금 지급하는 거죠. 제가 좀 눈여겨봤었던 공약은 아프면은 마음껏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또 이제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족의 건강이나 아니면 아플 때 진짜 참고 나와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런 서러움을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쉬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사실 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많은 어려운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상병수당을 이제 지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하고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을 통해서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공약은 주 4.5일제를 좀 시범 시행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민간 기업 중에서도 이거를 먼저 시행하는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약간 너무 앞서간 공약 아니냐. 주 5일제, 주 52시간제가 아직 정착이 다 되지 않았는데 또 4.5일제를 하면은 노동 시간에 대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 4.5일제보다는 주 4일제를 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저도 원합니다. 네, 제가 기자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 주 4일제 안 합니까? 이거예요. 네. 젊은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4일제에도 충분히 노동 생산성 올릴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외국은 주 32시간이라든지 35시간제 선진국들은 다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신세대들, 우리 MZ세대들은 근무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쉴 권리를 좀 보장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주 4일제 괜찮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 이행률 90%가 늘 넘는 우리 후보님께서 4.5일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또 이미 우리나라도 주 4일제 근무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 IT 기업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층이 많이 일하는 기업들은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훨씬 생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주 52시간 최대 한도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일을 많이 하는 국가 뭐 3, 4일을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OECD 평균 실 근로시간을 봤을 때 연 200시간 더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일을 지금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과로 사회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근로시간을 좀 줄여도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 일생활 균형 이루어지고 더 자기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행복 지수도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그리고 노동인권 존중 이 부분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권리를 노조를 통해서 지키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후보께서는. 다만 이제 노조활동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지역의 뭐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좀 더 많이 확장을 시켜서 더 많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정부 지원도 받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영리 활동을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는 또 노동회의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비정규직 또 단시간 노동자들 또 노조활동을 하기 어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이런 분들도 노동회의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상공회의소 있듯이 대한상이 있듯이 우리 또 노동회의소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줘야 된다. 좀 지역에도 이제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공약 안에 좀 더 촘촘하게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다음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지원을 하겠다. 이게 우리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너무나도 이제 그 기업별 노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회사에 다녀야지 노조를 할 수 있다. 그런 의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별 노조 외에 일반 노조나 뭐 산업별 노조나 이런 다양한 노조 형태들이 노동회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좀 더 많이 결성이 되고 활발하게 이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별 노조가 좀 활성화되고 산별 노조에서 큰 틀의 어떤 협약을 한 거는 전체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서 일을 하든 내가 뭐 금속 노동자다, 뭐 금융노동자다, 보건의료 병원 노동자다 그랬을 때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좀 어느 정도의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복지 수준을 좀 맞춰준다라면은 저는 그게 이제 진정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돼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에 집에 갔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많은 좀 고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전 반갑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퇴직 연령이 60세인데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60세부터 65세까지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이건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되게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뭔가 일이 필요하다. 수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라면 좀 더 건강하게 젊게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청년의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충분한 일자리,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방역과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보건의료 쪽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일하실 분들 돌봄 일자리, 이제 다양한 일자리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 갖고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일자리에 대한 좀 요청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동승자법이 통과됐죠. 학원 아이들 데려다 줄 때 애들이 계속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차 내리고 타고 하면서 다치거나 죽거나. 네. 그래서 동승자가 있어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사회가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법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이제 동승자법에도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데 학원이나 지역 아동 돌봄 센터나 되게 열악하거든요. 원장이랑 선생님 한두 분이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면 동승자로 누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분명히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나는 단기간 일을 해야 된다. 각자의 어떤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필요한 영역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동공약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정책이, 이런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